자, 오늘 첫 시간인데 이게 이제 요 교재로 할 거예요. 요걸로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보조 교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기본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핵심 정리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383페이지인가 뭐 그래요. 그죠? 383페이지. 근데 요거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원래 이제 변호사 시험용으로 핵심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험법만 빼내면 이 핵심 정리가 되지 않을까, 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그것만 띄어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금방 나왔지. 근데 이거 작업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왜 그랬냐면, 우선 그 기출 표시를 하려고 했어. 기출 표시 다 돼 있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기출 표시 그 09년도부터 23년까지 15년치 기출 표시가 다 돼 있어요. 지문 하나하나마다 돼 있는 거야. 다. 문장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 회계사 시험에는 안 나올 만한 판례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빼내고, 그리고 또 되게 안 중요한 건데, 회계사 시험에는 좀 나오는 조문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회계사 시험은 판례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조문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조문은 조금 폭넓게 나와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저 귀퉁이에 있는, 나도 처음 보는 그런 조문들이 막 출제가 된 게 있어. 물론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근데 책의 완성도는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요것만 다 외우면 돼. 그리고 요건 다 외워야 돼요. 383페이지인데 뭐 너무 많은데요? 뭐 너무 많지 않아. 그래도 한 과목인데 383페이지면은 많은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진짜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제도의 취지라든가 뭐 예시 뭐 이런 건 싹 다 빼고 시험에 지문화 될 수 있는 것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이것만 다 외우면 100점 맞아, 진짜로. 다 외우면 진짜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메인 교재로 쓰세요. 지금 요번 과정부터 요 책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뭐 기본서를 보시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아. 기본서에 없는 내용도 조금 들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안 봐도 되긴 해. 이거 작업하면서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내 인사이트 기본서에도 없고 내 책에도 없고,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법전원의 그 송홍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 그 선생님은 그 교수님은 기본 강의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죠. 천재 교수님이에요. 뭐 학력고사 수석 합격에 그 사시 행시 외시 다 합격하고, 그 당시에 이제 사시 행시 외시 어려울 때 사시 300명 뽑고 이럴 때 어려울 때 있잖아. 그때 재학 중에 다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도 뭐 수석 가까이 뭐 비슷하게 했나 뭐 그래요.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 나와갖고, 하버드 로스쿨도 외국인 코스 LLM 그거 말고 미국 현지인 코스 JD 그 코스 그냥 밟고 와서 이제 서울대 법대 교수하고 계신, 법전원 교수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게 이제 기출문제에 있어요. 꽤 오래전에 뭐 2011년 뭐 12년 뭐 요 무렵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좀 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기출문제 중에 여기 없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불안해할 것 같아갖고 우선은 넣었어.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제 그런 건 뺄 거야. 몇 년 걸리겠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계사 이쪽에서 상법 1타가 됐다.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을 뭐 신처럼 다 믿는다. 그러면은 이건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그냥 빼버릴 거야.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 이 선생님 이거 교재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왜 기출인데 왜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다 넣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손해지. 그런 거 안 나올 게 뻔하니까. 근데 어쨌든 다 들어있어요. 09년도부터 여태까지 기출 중에 안 나와 있는 건 없어. 그리고 기출이 아니라도 들어있는 게 좀 있어요. 기출만 들어있는 거 아니야. 기출만 들어있으면 뭐 그냥 이거 뭐지 못 다뤄, 이걸 핵심 정리 별도로 봐. 여기에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있잖아. 나는 이제 뭐 8년 이상 거기서 그 변호사 시험 쪽에서 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다 안단 말이에요.
나올 수 있는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보면은 진짜 100점 맞을 수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있어. 여기에 그런 게 있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안 나올 건 기출이긴 한데 안 나오는 것들 있잖아. 나올 리가 없는 것들, 다시 나올 리가 없는 것들. 근데 그거 내가 고민하다가 넣었다 그랬잖아. 근데 그걸 넣는데 책이니까 어느 정도 책에는 잡아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뚱맞게 그것만 쑥 넣을 수는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표현대표이사다. 근데 표현대표이사의 요건 중에 하나인데 뭐 그게 나올 리가 없는 거다. 그럼 그것만 쑥 넣을 수는 없잖아. 그것만 넣으려면 표현대표이사 의의도 써야 되고 요건 3개 다 써줘야 되고 효과 정도는 써줘야지. 근데 그런 게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 그거는. 그거는 뭐 다 합쳐봐야 뭐 반 페이지도 안 돼. 그런 건 뭐 여러분들이 내가 이쪽 중에서 쓸데없는 게 있다는데 쓸데없는 것도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책만 다 외우면은 100점 맞을 수 있으니까 요걸 메인 교재로 쓰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거 안 봐도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또 문제 푸는 훈련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핵심 정리가 이 객관식 이거 기출 문제 이것도 상당히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럼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각 주에 기출 지문 그래갖고 들어간 게 있어. 기출 지문 그건 뭐냐면 기출 지문인데 그 지문 자체를 좀 보면은 도움이 되는 것들 있잖아. 지문 자체를 안 보더라도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 이 내용 갖고 어떻게 출제를 해도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책 본문에만 읽어보면 되니까 뭐 그냥 말았는데, 지문 자체를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거. 그럼 어떤 거냐면 그 문장 중에 특히 포인트가 되는 것들 있죠. 근데 그 포인트가 되는 것들 자주 물어보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넣어놨지. 그런 것들은 밑에 기출 지문 이렇게 해갖고 넣어놓기도 하고, 아니면 본문 중에 밑에 이제 그 한글 프로그램 보면 덧말 기능이라고 있어요. 덧말 넣기 기능이 있는데 덧말 넣기로 간단한 거는 덧말 넣기로 그냥 처리했고, 문장 자체를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는 밑에다 넣어놨지. 이것만 다 봐도 기출 문제를 거의 다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는 거에 한 70% 이상의 효과는 있어요. 밑에 이제 기출 지문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풀어는 봐야 돼.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같이 이 부교재로 해서 이것도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하세요. 기본서는 어떻게 할까요? 기본서는 이제 손을 놓고 그건 이제 참고용으로. 봤는데 모르겠다 이거 뭔지. 옛날에 설명 들었을 때 뭐 알 것 같았는데 이거 지금 뭐 좀 압축돼 있어갖고 좀 잘 모르겠다. 그런 것만 이제 가끔 찾아보는 용도로 쓰시고, 메인 교재는 핵심 정리.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집은 문제 푸는 훈련용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세요. 물론 이제 요번 과정에서는 기출 문제 이거 다 풀어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 열심히 풀어야지. 그럼 앞으로 내가 50문제 풀어오라 그랬죠. 50문제 풀어오라 그랬는데 앞으로도 꼭 예습을 해와야 돼요.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는 내가 예습하라는 얘기 안 했죠. 복습만 열심히 하라 그랬지. 예습은 필요 없어. 기본 강의는 예습은 하면 오히려 뭐 시간 낭비야. 그거는 복습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기출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습이 필수야. 필수. 이 공부 효율로 따지면은 예습, 아니면 강의, 복습, 여기서 비중을 보면 이게 70, 이게 25, 아니 27, 복습 3, 이렇게 이 정도의 비중을 두고 해야 돼요. 이게 강의를 기준으로 해서 쓰니까 이걸 예습이라는 표현을 썼지,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 강의 안 듣고 이 책 갖고 혼자 공부한다 할 정도로 이때 공부를 해야 돼요. 강의를 안 들어도 된다. 안 듣고 혼자 공부한다. 강의를 안 듣고 혼자 공부한다라고 해서 이 책 갖고 공부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문제 풀어보고 해설 읽어보고, 해설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는 건 기본서 찾아보고 그렇게 하겠죠. 그 정도로 해봐야 돼. 그럼 강의를 못 하러 듣나요?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진 않아요. 강의를 도움은 돼. 도움은 되는 거야. 어디서 도움이 되냐면, 사실 여기 기출 지문은 뭐 하나를 꼴랑 물어보잖아. 근데 우리가 그 지문을 요즘엔 지문이라는 표현 안 쓰고 선지라 그러대. 우리 고등학교 될 때는 선지라는 표현 안 썼거든.
근데 선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네. 그럼 나도 선지라 그럴게. 이 선지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하나 꼴랑 물어봐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요게 제대로 이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알 수는 그건 찾아볼 수가 없잖아. 요거와 관련되는 게 뭔지 다 아면은 뭐 이거 안 풀어봐도 되지. 그냥 지금 가서 시험 봐도 100점 맞지.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설명을 해주지. 그 선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변 내용들 요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또 비교 정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교 정리하는 것들을 이제 좀 하지 여기서. 또 이제 비교 정리하는 거는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만 했는데 이번에 핵심 정리는 거의 다 넣어놨어. 내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것들을. 그래서 여기 핵심 정리에 보면 표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서에 보면 표가 거의 없지. 여기서는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쓰는 표 비교 정리하는 것들 이런 거 거의 다 넣어놨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핵심 정리를 좀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핵심 정리를 같이 들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복습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요게 메인 공부고 이게 복습이야.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혼자 공부한다 할 정도로 요걸 충실히 하면은 사실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중에 90%는 아는 내용이야. 왜 여기서 이미 다 봤잖아. 그래서 요거 본 거를 수업 시간에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으면 돼요. 그러면 들으면 거의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면 그냥 넘어가면 돼. 근데 들었는데 내가 뭔가 좀 주변 내용도 얘기해주고 뭐 비교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비교하는 것들은 핵심 정리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하면서 핵심 정리 있다는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요거는 핵심 정리 찾아보자. 요거 보면서 여기다 핵심 정리 뭐 참고 이렇게 그냥 옆에다 그냥 써놓으면 돼.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주변 내용들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핵심 정리든 기본서든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여기다 적으려고 하진 마세요. 적는 거 의미 없어. 내가 수업 시간 하는 얘기 기본서하고 핵심 정리 다 있는 거니까 적지 말아요. 필기하는 거 의미 없어. 다 있는 거를 못하러 필기를 해. 그건 들으면서 요거 주변 내용 뭐 얘기를 해준다 하면은 대충 들리잖아. 그러면은 뭐를 내가 기본서에서 찾아볼지 그것만 옆에다 써놓으라고. 예를 들어서 표현대표이사 설명을 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요건이 여기 선지에 나왔어. 그러면은 표현대표이사 요건들을 내가 또 세 개를 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봤는데 내가 다 아는 거면은 안 써도 되고, 근데 뭐 조금 낯선데 싶은 게는 요거 요건 부분 핵심 정리해서 그 복습할 때 보자. 요 정도만 옆에다가 메모를 살짝 해놓으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만 집에 가서 보는 거야. 그럼 요거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15분, 20분이면 끝이지.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습에다가 거의 다 시간 투입을 하시고, 요거는 뭐 거의 안 해도 되고. 수업 시간 요것도 중요해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회계사 뭐 어떤 시험이든 다 마찬가지죠. 합격하고 못하고는 한 끗 차이잖아.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커트라인에서 뭐 10문제 이상 더 맞춰갖고 붙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합격하는 대부분은 커트라인에서 한두 문제 더 맞춰갖고 붙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듣고 안 듣고 해서 거의 차이가 나요. 요 수업 시간에 듣고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거기 가서 복습하고 요걸 한 사람과 이건 안 하고 혼자 한 사람은 한 과목에서 한 두 문제 정도씩 차이가 나. 모든 과목에서 두 문제 차이 나면은 얼마나 큰 차이야. 전체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건데. 여기서 수업 꼼꼼하게 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복습은 이제 간략하게 하고 요거 위주로 준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는 거의 패스하는 거 없이 다 풀 거예요. 15년치 문제를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안 하는 것들이 조금 있긴 있어.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의 다 풀 거니까 15년치 기출문제를 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은 내가 50문제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총칙 부분이 43문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총칙까지만 하고 뭐 총칙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예년에 보니까 한 40문제 정도 하더라고. 한 회 분량. 1년치 분량 정도 하더라고. 조금 진도 못 나가면은 한 35문제까지 35문제 정도 하고 진도가 좀 많이 나가는 날은 47문제, 48문제 뭐 이렇게도 나가고. 그러니까 예습을 해올 때는 오늘 50문제 해오라 그랬죠? 50문제 해왔겠지. 상위 부분 조금 했겠죠.
근데 내일은 어디까지 그 예습을 해야 되느냐? 오늘 진도 끝 나간 부분에서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간 부분에서 50문제까지. 오늘 만약에 이제 뭐 기껏 해봐야 한 43문제 나갈 텐데 7문제는 뭐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내일은 상행위 편 처음부터 50문제니까 내일은 이제 한 43문제 보면 되는 거겠지. 오늘은 이제 43번까지 진도를 나간다면요. 자, 1번 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형식적 의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중요시하여 파악된 개념이다. 틀렸죠? 상법이라고 하면은 형식적 의미의 상법과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배우는 상법 전 이거야. 상법 전 이거 있죠? 뭐 1조 해갖고 이제 총칙해갖고 상사 적용 법규에서 나오는 거 요게 이제 상법이에요. 실질적 의의 상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거야.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적인 체계성을 중요시하는 파악된 개념이다. 자,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뭔가요, 그럼? 뭐 요렇게 파악된 개념인데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이제 여러 학설이 있어요. 다수설은 기업법설이지. 기업법설. 기업에 관한 법이 상법이다. 여기서 기업에 관한 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하면 회사를 생각하잖아요. 회사 중에서도 좀 규모가 큰 회사를 보통 많이 생각하지. 규모가 큰 회사의 집단을 생각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삼성그룹 전체, 현대그룹 전체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조금 적게 생각해도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큰 회사 뭐 이런 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건 그게 아니지. 물론 큰 회사 그런 것도 기업인 건 맞아. 그게 기업이 아니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상법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장사 조직은 다 기업이죠. 장사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동네 편의점도 기업이고 철물점도 기업이고 장사하는 시설물의 뭐 그 유기적 일체 그런 것들은 다 기업이죠. 그러니까 장사하면서 발생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그거예요.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럼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랑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어떻게 돼?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상당히 많은 양이 그 상법전 안에 들어와 있죠. 상법전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지. 상법전 보면은 뒤에 이제 형사처벌 규정도 있잖아. 우리가 형사처벌 규정 중에서 가장 익숙한 건 뭐예요? 납입가장죄. 납입가장죄 우리 공부를 했었잖아. 그런 거는 형사처벌하는 거니까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뭐 검사가 기소해갖고 법원에서 재판하는 규범이란 말이야. 그런 거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에 들어가지만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들어가지 않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다 상법전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실질적 의미의 상법 중에서도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것들이 꽤 있죠. 뭐 상업등기법 뭐 이런 거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지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죠. 관계는 형식적 의미의 상법, 실질적 의미의 상법 이렇게 교집합이 이렇게 있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2번 상사에 관한 특별한 법령은 새로운 상법이 시행된 후에는 그 효력이 없다. 자, 법의 적용 원칙이라고 할까? 거기서 보면은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는 법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면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거는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 있는 법에서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특별법의 규율이 없는 것만 일반법이 적용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신법 우선의 원칙은 뭐 쉽죠. 뭐 상법 자체가 개정된 경우 그 정도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개정 전에 법률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특별히 뭐 규정이 있는 게 아닌 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오늘 대표적인 게 상법과 민법의 관계죠. 우리가 이제 상법을 배우는데 상법은 특별법이고 민법은 이제 일반법이죠. 상법의 규율이 있는 거는 상법을 적용을 하고 상법의 규율이 없는 거는 민법을 적용하죠. 자,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우선해요. 특별법 우선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반법이 개정이 됐다. 특별법은 그대로 있다. 이랬을 때 옛날에 특별법과 개정된 일반법 뭐가 적용되느냐? 특별법이 적용돼요. 특별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은 같은 순위에 있는 같은 레벨에 있는 법률 사이에서 신법이 국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이 항상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3번 계약자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이다. 맞아요. 뭐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뭐 이거 하자고. 이건 뭐 민법에서도 나오는 지문인데 뭐 그래요. 계약자의 원칙이 이제 상거래에서 계약자의 원칙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민법에도 흘러 들어갔고 민법에서도 계약자의 원칙은 대원칙 중에 하나가 이미 됐죠.
4번 판례에 따르면 예금 통장에 제시가 없어도 예금 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제출된 인형이 맡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은행 거래에 있어서의 상간수법에 해당한다. 자, 뭐 이건 상간수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다시 나올 것 같지 않은 판례라는 거야. 이거 지금 판례 봐요. 62년도 판례. 지금 예금 통장 쓰지도 않잖아. 여러분들 뭐 예금 통장 써요? 뭐 우리 엄마는 아직 그 인터넷 쓰고 뭐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또 집 앞에 은행이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가서 뭐 통장 들고 가서 뭐 하더만. 근데 여러분들 다 인터넷 뱅킹 쓰지 예금 통장 들고 은행에 들고 가서 뭐 안 하잖아. 이런 게 나오겠냐고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상관습법 우리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 법의 적용 순서 보면 상법, 상관습법, 민법 이 순으로 적용이 되죠. 상관습법이 중간에 있으니까 민법보다 우선하니까 뭔가 되게 대단할 것 같지. 근데 우리 건국 이후로 광복 이후로 상관습법이라고 해서 인정된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지 어음은 배서에 의해서 양도한다. 이게 상관습법이에요. 이거 우리 배웠죠. 우리 어음수법 시간에. 나머지 하나는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물론 책에서 보긴 봤지. 그런데 무슨 뭐 우리 상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국제 거래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라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상관습법이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아니다 그러고 찍으면 맞는 거야. 그거는 상법에서 안 나와. 그거 읽어봐도 나도 모르겠는데 뭐 그걸 출제를 하겠어? 아니라고 하면 웬만하면 맞아요. 5번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그 내용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는 법규범으로 인정된다. 자, 틀렸죠? 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갖고 권리의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권리의무관계를 판단을 하려면 뭔가가 적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적용이 되느냐. 뭘 기준으로 해서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할 거냐. 이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민법이든 상법이든 첫 번째는 계약자의 원칙이야. 당사자들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사고 판다. 매매를 한다. 근데 매매 가격 이 책 한 권 여기 뭐 정가라고 써 있지만 이 중고거래에서 이 친구가 야 그 책 마음에 드는데 내가 4만 원에 살게. 그래 4만 원에 팔게. 그럼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4만 원에 사고 팔게 되는 거야. 정가가 뭐 3만 3천 원 돼 있는데 4만 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야.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체결하는 거고 체결했을 때 내용도 당사자가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법은 언제 적용되느냐? 법은 계약이 이렇게 있는데 법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법 규정에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어요. 강행법규는 거기 그 영역에서는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예요. 그건 이제 법이 그냥 적용되는 거야. 임의법규는 계약자의 원칙에 보충되는 규정들이에요. 계약을 했으면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건데 계약을 안 한 경우, 당사자의 특별히 약정이 없는 경우 그때 임의법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통거래약관 이것도 적용이 돼.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통거래약관이 적용이 돼갖고 권리의무관계가 설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거래약관은 뭘까요? 계약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걸까? 아니면은 법규범이기 때문에 강행규정, 임의법은 이걸 떠나서 어쨌든 법규범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걸까요? 계약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예요. 보통거래약관이라는 거는 당사자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당사자와 통일적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미리 작성해놓은 계약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약관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합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면서 약관 내용대로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약관 내용이 계약에 그냥 편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그 권리의무관계를 규율을 하는 거야. 법 규범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법 규범이라는 학설도 있긴 있어. 근데 통설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우린 보통설 판례에 따라서만 알면 돼요. 2번 상법의 이념 및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아니죠. 정관이 우선 적용되고 정관이 규정이 없을 때 이제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근데 물론 이 방금 한 얘기는 임의법규에 한해서 그래요. 임의법규에 한해서. 강행법규에 반하는 정관이 무효인 거지. 뭐 원칙적으로 뭐 이렇다. 이건 아닌 거죠. 이걸 갖고 선생님 법이라는 거는 강행법규가 원칙이고 임의법규는 예외 아닙니까?
그러면은 강행법규는 정관에 우선해서 적용되니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 맞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강행법규, 이행법규 중에서 원칙 예외가 어딨어. 그냥 성질이 다를 뿐이죠. 강행법규인 것도 있고 이행법규인 것도 있고. 이런 거는 문제의 출제가 좀 세련되지 못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방금 같이 얘기하는 그거 우기면 그걸 또 틀렸다고 얘기하기 또 어려워. 그렇다고 또 임의법규가 원칙이고 강행법규는 예외도 아닌 거잖아. 그것도 아니잖아. 이건 좀 출제가 세련되지 못한 거지. 2번 기업의 영리성 보장에 관한 각종 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것이다. 맞아요. 기업이라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기업은 활성화시켜야 돼. 기업을 하면은 우선 사람이 돈 벌 욕심에 재화를 창출을 하잖아. 돈 벌 욕심에 책도 잘 쓰려고 그러잖아. 책도 잘 써갖고 학생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도 내 제품 많이 팔려고 할까 제품을 좋게 만들잖아. 많이 팔려서 돈 벌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 벌 욕심 그것 때문에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제품을 만드는 기업 측에서는 돈을 버니까 좋은 거고 소비자 측에서는 돈 벌 욕심에 제품을 좋은 걸 만들어 주니까 좋은 물건을 사서 쓰게 돼서 좋은 거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고용도 창출되고. 그래서 사람들 먹고 사는데 기업은 상당히 좋은 거야. 기업은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상법은 기업의 존속과 강화를 위해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방금 얘기한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돈 벌 욕심에서 비롯된 거지. 돈 벌 욕심으로 좋은 물건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좋은 물건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고용도 창출되는 거고 그러잖아. 돈 벌 욕심 때문에 이 많은 순기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돈 벌 욕심을 나쁜 거라고 배척하지 말고 우리가 좀 북돋아 주자. 그런 규정들이 상법에 많단 말이에요. 영리성 보장을 위한 규정들이죠. 대표적인 게 뭐야? 보수 청구권. 보수 청구권. 우리 민법에 따르면은 일해줬을 때 보수에 관한 약정을 안 하면은 그냥 무료로 일해주고 끝나는 거야. 야, 내가 뭐 해줄게. 그래, 고맙다. 좀 해줘. 그거 해주면 그냥 무료로 해주는 거야. 근데 상인이 내가 뭐 해줄게. 그래, 좀 해줘. 그러면은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보수 줘야 돼요. 보수 청구권. 상인의 영리성 보장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두는 거예요. 자, 그런 거 우리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배우게 되겠죠. 뭐 그리고 기본 강의 들어서 대충 알고 있고. 3번 공시대도 및 외관주의의 관철은 거래안전 보호에 기여한다. 자, 맞죠? 우리 상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대량으로 이루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에서 삼성전자에서 물건을 사온다 그래봐. 그거랑 내가 쓰던 TV를 내 친구한테 판다. 이 거래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라고. 하이마트에서 삼성전자 TV를 사온다 하고 일반인들끼리 중고 TV를 친구 TV를 하나 산다. 친구 TV를 하나 3번 산다. 이거는 일회성 거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도 없어요. 느긋느긋하게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하이마트가 삼성전자 물건을 사온다 그러면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여기서 뭔가 분쟁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이러면 안 돼.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빨리빨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빨리빨리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공시제도하고 외관주의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들 미리 알려주라는 거야. 미리 알려줘라. 기업은 이제 불특정 자사하고 거래를 하잖아. 그러면 나하고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걔네들이 나하고 거래하려면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 있잖아. 그걸 미리 알려주라는 거야. 그게 이제 공시제도예요. 공시제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등기. 우리 상업 등기 배우잖아. 등기부에서 등기부 열람해 보면은 등기부 열람해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끔 뭐 대표이사가 누군지 이사가 누군지 회사의 상호는 뭔지 뭐 이런 거 알 수 있게끔 등기 알려주라는 거야. 그다음 외관주의. 우리 법률 관계는 원래 실체 관계에 맞춰서 형성이 돼야 돼요. 실체 관계에 맞춰서. 실체 관계와 다른 가짜를 갖고 법률 관계를 설정한다? 이거는 원래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외관이 실체 법률 관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민법은 겉으로 드러난 외관이 다르더라도 실체에 맞춰갖고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그래. 근데 상법은 그렇지 않은 게 많죠. 겉으로 드러난 게 실체와 달랐을 때 그대로 그냥 인정. 그런 게 있죠. 외관주의, 표현 책임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 우리 앞으로 이제 그거 중요하게 공부를 하죠. 그런 것들 다 중요한 것들이었잖아. 기본 강의 들을 때. 근데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거래안전 보호에 기여를 하는 거지. 거래안전 보호라는 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래 당시에 내가 몰랐던 사정 때문에 그 눈탱이 맞는 결과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거래안전보호야. 그러니까 거래 당시에 내가 몰랐던 사정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된다거나 뭐 이런 사정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거래안전보호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시제도하고 외관주의 관점. 공시제도라는 거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라는 거니까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외관주의는 내가 잘못 안 거를 그냥 관철시켜 주는 거고, 그런 거니까 거래안전보호에 기여하겠죠. 4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건 상사특별법들이에요. 상사에 관한 기업에, 이것도 기업법이에요. 장사하면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이야. 그런데 이거는 상사특별법이야. 이거 우선 적용돼요. 5번 영업양도 및 회사의 합병 분할에 관한 제도는 기업의 유지라는 상법 이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자, 맞아요. 기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업은 유지시켜 주는 게 좋아요. 기업이 망해 들어갖고 없어질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요걸 조금 회생시켜 주는 방향으로 법은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영업양도 회사의 합병 분할이에요. 자, 영업양도. 자, 예를 들어서 이현복 셰프가 목란이라는 중식 레스토랑을 하는데, 이현복 셰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그러면은 문 닫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은 이 맛있는 중식 요리를 먹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라는 제도를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영업양도라는 거 뭐예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해주는 제도죠. 영업양도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현복 셰프는 그냥 목란 그거 그냥 문 닫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거야. 영업양도 하는 거예요. 영업양도를 할 때는 자기 영업용 재산을 양도할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이것도 양도를 하죠.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중식 레스토랑에는 가장 중요한 건 레시피일 거야. 그렇죠? 이현복 셰프가 레시피 다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이 목란이라는 시설까지 다 양도하면서 돈 받아. 이현복 셰프는 돈 벌어서 줬고, 그리고 양수한 사람은 그 목란이라는 거를 그 지명도 있는 거를 계속 운영해서 자기도 돈 벌어서 줬고, 소비자들은 맛있는 중식 요리 계속 먹을 수 있어서 줬고, 기업 이거 문 닫게 하지 않고 그냥 유지를 시켜주는 거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회사 합병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합병 분할. 문 닫을 회사 합병 대가 받고 합병을 시킨다. 뭐 그러면 유지가 되니까. 합병 분할 관련해서 기업 유지의 원칙에 맞춰서 규율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산에서 청산 단계에 들어간 회사하고 그냥 말짱하게 살아있는 회사하고 합병을 할 때는 말짱하게 살아있는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해야만 합병이 가능하죠. 청산 단계에 있는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면은 이거 합병을 할 수가 없어. 막아놨어. 왜 그렇겠어요? 이거 허용해버리면은 살아있는 회사까지 죽어가는 거야. 기업 유지의 원칙에 반하죠. 하지만 반대만 허용을 해주면은 죽어가는 애가 살아있는 애하고 달라붙으니까 죽어가는 애도 같이 살아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허용해 주는 거야. 기업 유지의 원칙에 맞는 거죠. 3번 상법에 적용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인 당사자에게는 민법이 적용된다. 자, 틀렸어요. 당사자 간에 누구라도 하나라도 상인이면 양쪽 다 상법이 적용이 돼요. 그럼 밑에 조문이 있죠. 3조.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이 되는 전원에 대하여 보법이 적용된다. 자, 이렇게. 자, 이 조문을 봤으니까 뭐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갑이랑 을이랑 거래를 한다. 이 경우에 얘가 상인이고 얘가 비상인이다. 그러면 얘한테까지도 상법이 적용된다. 뭐 이거 당연하죠. 방금 본 거죠. 자, 그런데 이 조문은 이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갑병이랑 을 이렇게 된다. 얘가 상인이고 얘가 비상인이에요. 이 경우에 얘한테도 상법이 적용이 돼요.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3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판례 중에 하나인데, 회사가 돈을 빌렸어. 회사가 상인이 아닌 자로부터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런데 상인이 아닌 자가 공동 차주로 들어간 거야. 얘가 그런 거지. 야, 회사 너 못 믿겠다. 대주주가 공동 차주로 들어와라. 같이 빌리는 걸로 해라. 대주주가 공동 차주로 들어왔는데 대주주는 상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대주주한테도 여기서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지. 뭐 소멸조 이런 거 적용할 때. 2번 공법인의 상행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 자, 틀렸어요. 공법인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긴 하죠. 하지만 공법인이 상행위를 할 때는 상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적용되는 특별법들이 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자, 회사에서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상이랑 의자를 1000개 구입해. 그러면은 책상이랑 의자 파는 뭐 다른 그 상인한테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책상이나 의자 파는 상인이 A, B, C 3명이 있으면 A한테 사든 B한테 사든 C한테 사든 회사 마음이죠. 대표이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겠지? 자, 그런데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 직원들 쓰려고 책상 1000개 사. 그 경찰서장, 구청장 마음대로 하면 되나? A 업체, B 업체, C 업체 하면 되나? 그러면 안 되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뇌물 받고, 비싼 데 가서 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정하게 입찰을 해야 되겠지. 이 공정하게 입찰을 해야 된다는 무슨 법률이 있어. 그런 법률이 있어요. 그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적용되는 거야. 3번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시법에 의한다. 틀렸죠? 우리 상법 1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시법에 의하고 상관시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적용 순서는 상법, 상관시법, 그 다음에 민법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 조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민법도 상법의 법원입니까? 민법이 상법의 법원은 아니지. 상법의 법원은 상법이랑 이제 그 상관시법인 거고, 민법은 그냥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에서 그냥 특별법인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 그 얘기를 그냥 여기 써놓은 것 뿐이죠. 4번 판례에 의하면 새마을 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영업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상법이 적용된다. 자, 맞아요. 자, 소멸시효 관련된 거니까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그러니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라고 그랬는데 상행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쌍방적 상행, 일방적 상행 둘 다 포함이 되죠. 쌍방적 상행에 적용되는 게 아니야. 일방적 상행으로 포함이 돼요. 일방적 상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만 상행이 되든 채무자에게만 상행이 되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둘 다 돼. 은행이 그냥 일반인한테 돈 빌려준다. 이건 뭐예요? 채권자에게만 상행이 되는 행위죠. 은행은 상인이고 일반인은 그냥 상인이 아니니까 이제 은행이 이제 대여금 받는 채권을 가지니까 은행이 채권자가 되는 건데 돈 빌려준 행위 이거는 채권자에게만 상의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에게만 상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채무자에게만 상의가 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가 돈 많은 그냥 일반인한테 돈을 빌려 이런 경우 뭐 흔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만 상의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새마을 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건 어떻게 돼요? 뭐에 해당이 돼? 채무자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죠. 돈 빌린 상인이 걔가 이제 채무자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는 새마을 금고는 상인이 아니라는 거야. 새마을 금고는 왜 상인이 아닐까? 영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좀 이따가 공부를 할 건데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당연상인 얘기하면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이라는 자죠. 여기서 말하는 상행이라는 거는 42조 각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 영업성 인정이 돼야 되는데 영업성이라는 거는 영리성과 계속 반복성 인정이 돼야 되지. 여기서 영리성이라는 거는 이윤 획득의 목적인데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어야 돼요. 주된 목적. 자, 새마을 금고 상인인 회원한테 돈을 빌려줘요. 이윤 획득의 목적 있나요, 없나요? 있긴 있어. 이자 받잖아.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자 받는 거는 새마을 금고도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유지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유지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윤 획득의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새마을 금고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봉사야, 봉사. 상인인 회원들한테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상인인 소상인들, 규모가 작은 소상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돈 저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이윤 획득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영리성이 없어서 새마을 금고는 상인이 아닌 거다. 채무자에게만 상인이 되는 행위다. 채무자에게만 상인이 되는 행위라도 소멸시효는 상법이 적용이 되죠. 5번 민사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틀렸죠.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 민사회사 그러니까 상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상사회사, 민법이 적용되는 회사는 민사회사. 틀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자, 민사회사 이것도 사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상인은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은 아니죠. 구별 기준은 뭐예요?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46조 각호의 행위냐 아니냐 이걸 구분을 하죠. 46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은 당연상인, 46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의제상인 이렇게 되는 거죠. 회사는 상사회사, 민사회사 이렇게 나뉘는데 당연상인인 회사가 상사회사고 의제상인인 회사가 민사회사인 거예요. 40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가 상사회사, 40조 각호 이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회사가 민사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사를 기준으로 이제 상사회사, 민사회사 이렇게 나눴어. 자, 의제상인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의제상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의제상인 안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지. 회사가 의제상인이면 민사회사인 거고 회사 아닌 자가 의제상인이 되는 경우는 이제 설비상인이 되는 거죠. 자, 4번 상법상 상인 또는 상인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자, 이게 회계사 시험에서는 이 상인인가를 판단하는 문제가 좀 나와요.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좀 나와. 근데 이거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 기본서에 있는 얘기예요. 안 적어도 돼. 기본서 한번 우선 첫 번째로 회사인가를 봐야 돼. 회사면 무조건 상인이에요. 상사에서든 민사에서든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야. 회사라고 하면 무조건 상인 이렇게 하면 돼. 회사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당연상인인지를 보고 당연상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설비상인인가를 보면 돼요. 민사회사는 여기 회사 부분에서 봤으니까. 자, 당연상인인지를 볼 때는 뭘 봐야 돼요? 그렇죠. 40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이제 자기 명의로 하는가 그것도까지 봐야 돼요.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로 40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하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40조 각호 행위를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영업으로 하는가 이것까지도 봐야 돼요. 자, 출판에 관한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이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자기 명의로 하는지 이거 얘기가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 명의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40조 각호 행위에 해당하는가, 출판에 관한 행위가 40조 각호에 해당하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40조 각호를 기본 강의할 때는 외우지는 말라 그랬죠. 그런데 객관식 할 때는 좀 어느 정도는 외워야 돼. 근데 외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앞부분은 보면은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들이야. 매매, 임대업, 뭐 제조업 뭐 이런 것들이야. 아주 익숙한 것들이라 이거는 뭐 당연히 상인이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40조 각호의 행위와 그 이외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선 전형적인 장사 행위들 있죠. 전형적인 것들은 40조에서 규정을 해놨어.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것들.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 새로운 장사 행위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법을 계속 개정해갖고 이걸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에 준하는 거는 그냥 이에 준하는 거는 장사 목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상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건 40조에 거의 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좀 상거래 상거래를 많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40조 봐도 어색한 것들이 있지. 뭐야 이게 처음 보는데 뭐 이런 게 전형적인 거를 상행이라고 뭐 이렇게 좀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앞부분은 우리가 거의 아는 것들이야. 그리고 중간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보진 못했는데 상행이 각 측에서 다 공부를 했던 것들이야. 그리고 끝부분에 조금 어색한 것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봐두세요. 출판에 관한 행위 우리 익숙하잖아. 자주 보는 거잖아. 이거는 만약에 그 40조에서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익숙한 거는 40조 있다 그랬어. 자주 보잖아 출판은. 이거는 당연상에 들어가겠지. 이게 때려잡을 수 있어야 돼. 자, 40조 각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니까 당연상인이다. 니은 미성년자에게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법정 대리인은 당연상인이다. 틀렸죠? 미성년자가 상인이 되는 거죠. 자, 방금 자기 명의로 40조 각호 행위를 해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의제상인도 자기 명의로 해야 돼요. 당연상이든 의제상이든 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거야. 요 질문은 지금 자기 명의로 하는 거야.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미성년자의 명의로 하는 거니까 미성년자가 상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은 영업행위, 실질적인 영업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은.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게에 앉아갖고 물건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엄마가 하고 있는 거야. 아들 이름으로 해놓고 그 가게 하나 열어놓고 애가 어리니까 애가 가게에 앉아갖고 장사를 못할 거 아니야. 엄마가 대신 장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돈은 아들 통장으로 꽂히는 거지. 아들 명의로 하고 있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미성년자가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당연 상인이 아닌 거죠. 미성년자는 지금 뭔가요? 제조에 관한 행위를 영업으로 했다. 제조에 관한 행위는 40조 갖고 있어요. 앞부분에 있어. 뭐 이론과 이용과 뭐 그 부분에 있어. 그걸 영업으로 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당연 상인이 되는 경우죠. 이 경우는. 디귿 자기 명의로서 타인에게 사놓을 물건의 매매를 영업으로 한 자는 의제상인이다. 틀렸죠? 이거 지금 위탁매매인이죠? 상인이 각지게 나오잖아. 위탁매매도 46조 갖고 있어. 리을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 중 피한정 후견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자, 틀렸죠? 피한정 후견인 뭐 이건 익숙하지가 않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좀 미숙한 사람도 있잖아요. 정신병이 왔다거나 뭐 태생적으로 조금 좀 미숙하다거나, 그러니까 좀 바보지,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바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보를 그냥 놔두면은 얘가 엄한 짓 해갖고 재산을 다 잃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기꾼 같은 놈이 바보 명의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재산 10억을 남겨놓고 갔는데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이 됐는데 이 바보가 그냥 가만 놔두면은 사기꾼 같은 놈이 와갖고 야, 너 부동산 이거 내가 100만 원에 팔아라. 그래서 우리 법은 이 바보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정 후견, 성년 후견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좀 중증 바보다. 그러면 이거는 성년 후견이야. 성년 후견.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바보를 대상으로 법원에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신청을 해요. 그럼 법원에서 보고 완전 바보다 그러면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자기 혼자서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요. 그럼 누가 대신해 주냐?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줘요. 부모거나 아니면은 자기 와이프, 그 배우자거나 뭐 이런 세린이 후견인이 돼갖고 그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해 줘야 돼. 중증 바보는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해요. 그 바보 보호하기 위한 제도야. 바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 그 심판을 받으면은 반드시 후견인이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해야 돼.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서 피성년 후견인이 한다? 안 돼. 성년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동의받아서 한다? 이건 안 돼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이 경우에는 얘는 좀 경증이야. 경증 바보야. 얘는 후견인 동의 받아하고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 받아서 해야 돼. 얘 같은 경우는 그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후견인이 대리해서 법률행위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동의받아갖고 자기가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인 상인이 영업중 피상선 후견인이 된 경우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 상인 자격은 상실하지 않죠. 영업 능력만 상실할 뿐이죠. 자기가 영업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뿐이지. 동의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이 해주거나 이렇게 할 뿐이지 상인 자격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인 자격은 자기 명의로 했을 때 유지가 되는 거잖아. 상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면은 상인 자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대리해서 상행위를 한다. 거기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자기면은 그럼 자기는 상인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5번 상법상 상인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때에는 비로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자, 틀렸죠.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예요.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자, 상인 자격 귀속 시기 요거 요건 좀 이따 보고. 허락을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물론 허락을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아버지, 제가 문방구 하나 운영을 해볼게요. 15살 먹은 학생이 아버지 문방구 해볼게요. 그래, 한번 해봐라. 허락을 받으면은 이 미성년자가 영업 능력은 취득을 하는 거예요. 뭐 영업 능력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업을 허락을 받으면은 영업을 하면서 그 발생하는 개개의 법률 관계,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자기가 할 수가 있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바로 상인자격 취득하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얘가 허락을 받고 나가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그때 되는 거야.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은 가게 인테리어 계획을 체결하거나 뭐 요거 했을 때 그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2번 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한정치산자의 상인 자격이 인정이 된다. 자, 우선 한정치산자라는 개념이 이제 기출문제는 나오는데 이제 민법이 개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나눴었어. 중증바보는 금치산자, 경증바보는 한정치산자였어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민법이 개정이 돼갖고 지금 이제 성년후견, 한정후견 뭐 이렇게 나뉘죠. 법정대리인이 한정치산자를 위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하는 때에 한정치산자가 상인자격이 인정이 된다. 자, 틀렸죠.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 후견인, 현행법에 따랐을 땐 그걸로 이해를 하면 돼. 피한정 후견인 상인자격을 언제 취득하느냐? 앞에서 본 거랑 같아요. 개업 준비행위를 했을 때 그때 상인자격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이 상인자격 취득해서 영업행위를 할 때 이때 법정대리인이 이제 그 대리를 하거나 아니면 법정대리인 동의 받아갖고 피한정 후견인이 직접 장사 행위를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영업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 법정대리인 등기를 해야 돼요. 아까 등기는 언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공시 얘기하면서. 우리 기업하고 우리하고 거래할 불특정 다수가 알아야 될 정보를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서 영업을 하는 상황이면은 다른 사람, 그 거래 상대방이 그거 알아야 돼.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법정대리인, 이 어른하고 내가 거래를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 실제로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 어린애하고 거래를 하는 건데,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보죠. 법정대리인이 하는 건지 그 한정치산자인 애가 하는 건지, 뭐 미성년자라면 애일 거고 한정치산자라면 좀 바보인데, 바보하고 거래하는 것과 성인인 멀쩡한 사람하고 거래하는 거,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 공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영업행위를 대리할 때는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상인자격 취득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때다. 3번 판례에만 공익법인은 설립등기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자, 틀렸죠. 공익법인 상인자격 취득 시기는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 시기와 같아요.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야. 자, 여기 상인자격 취득 시기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핵심 정리, 예. 정리를 해놨죠. 요거는 요거 10페이지에 있어요. 자, 요거는 오늘은 내일부터는 요 핵심 정리도 같이 갖고, 내일 모레부터는 같이 갖고 오세요. 오늘은 뭐 제가 공지를 안 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건 좀 써가면서 할게요. 상인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 우선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 법인의 상인자격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사법인과 공법인이 있죠. 사법인과 공법인. 사법인의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있어요. 영리법인이라는 게 회사죠. 회사. 우리 회사법에 회사의 개념 요소 하면 영리성과 법인성. 영리법인이 회사인 거예요. 영리법인 중에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영리법인과 회사는 동일어야. 이제 회사지, 이게. 회사. 취득 시기와 상실 시기요. 우선 자연인부터 볼까요? 자연인 취득 시기. 개업 준비 행위시죠. 개업 준비 행위시. 상실 시기는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영업 종료시죠. 회사는 어떻게 돼요? 설립 등기시죠. 회사는 태생적 상인이에요. 설립 등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법인격을 취득을 하죠. 태생적 상인이기 때문에 법인격 취득하면 바로 상인이 되는 거야. 설립 등기시예요. 상실 시기는 청산을 종료했을 때. 청산 종료. 회사의 경우에는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 보면 정관 작성, 사원의 확정, 그다음에 그 출자의 이행, 기관 구성, 그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죠. 설립 등기를 하면 이때 법인격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성하게
장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해산을 하지. 해산 사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해산 사유라는 거는 법인격 종료 사유가 해산 사유야. 해산 사유가 발생을 했다. 법인격 종료 사유니까 바로 법인격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이때 이제 회사 정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지. 청산 절차에 들어가죠. 청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청산 우선 업무를 종료해야지. 장사 그만하고 그 다음에 받을 돈 다 받아야지. 받을 돈 채권 추심하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재산 전부 다 현금화 시켜야 되죠. 환가 처분해서 받을 돈 다 받고 환가 처분했으면 갖고 있는 재산이 전부 다 현금화 됐죠? 이거 나눠줘야지. 우선 채권자한테 채무 변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주들한테 잔여 재산 분배하고 요게 이제 청산 절차죠. 요 청산 절차를 사실상 종료하면 그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법인격도 상실하고 동시에 이렇게 된다. 사법인 중에 비영리 법인이랑 공법인이 어떻게 되냐? 이건 다 자연인이랑 똑같아요. 자연인이랑 똑같다. 얘네들은 태생적 상인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공법인 내가 자주 주는 거. 서울시가 유휴 토지를 갖고 주차장 영업을 한다. 그럼 서울시가 태생적으로 상인이냐? 그건 아니죠. 유휴 토지를 갖고 주차장 영업을 하면 주차장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만 상인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 영업을 개업 준비 행위를 했을 때 그때 상인이 되는 거고 주차장 영업을 사실상 종료했을 때 그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3번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설립행위한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틀렸죠. 4번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생산 물자에 대한 판매 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맞아요. 왜 그럴까? 영리성이 없어서. 자, 농업협동조합이 하는 일이 뭐예요? 농민들 물건 받아다가 대신 팔아주는 거야. 소비자들한테 대신 팔아주고 거기서 이익 생기는 돈 받은 거 얘네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팔 때 이유는 남기죠. 이유는 남기지.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이 소비자들한테 물건 파는 거 요거는 이유를 남기긴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로부터 물건 받아갖고 소비자들한테 파는 이 행위를 이윤 획득이 주된 목적은 아니라고.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얘네들은. 주된 목적은 뭐예요? 봉사. 농민들에 대한 봉사예요. 농민들이 농사는 지었는데 팔로가 없잖아. 그럼 그냥 일반 도매상, 소매상한테 판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막 농민들 막 후려치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적정 가격에 좀 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라고. 이윤 획득의 목적이 없다. 그래서 상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자연인의 상인 자격은 그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되면 자연인의 상인 자격이 상인이 사망한 때 상실된다? 아니죠. 자연인의 상인 자격은 영업 종료 시에 상실이 되는 거죠. 법인의 상인 자격은 행정관청에 폐업 신고를 한 때에 상실된다. 자, 틀렸죠. 법인의 상인 자격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청산을 상인 실장 종료했을 때, 얘네들의 경우에는 영업 종료 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잠시 쉬었다가 할게요.